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민주당도 연일 또 의총 또 집회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지금 방송 저희 마치시고 바로 또 광화문으로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시죠? 예.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 7시부터 8시 반까지,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광화문에서 사회개혁연대 시민들과 함께 규탄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10시 반까지 그 자리에서 의총과 릴레이 규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올라가서 합류를 해야 됩니다. 네. 요즘 지금 상황들이 좀 급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민주당 그리고 또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여론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새로운 소식들을 내놓고 있고 또 반응들도 즉각 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연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보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회에서도 열렸는데 또 이게 또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이 보훈부에 대해서 규탄하는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5.18 우리 공법단체들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에 대해서 보훈부에서 성명서 원본을 제출해라, 또 하지 말라, 이러한 어떤 그 간섭이 온 거죠.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어서 억압하는 그러한 간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희 8명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보훈부를 규탄하고 또 나가서 이 구속 취소의 부당함, 헌재의 신속한 파면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보훈부 뒤에 용산이 관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으면 더 세게 때렸을 것인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 이후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8일에 석방됐습니다. 연일 여야의 설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발언들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입니다.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자, 법원은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 또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에는 공통의 의견이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는 물론이고 보통 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검사장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이 법률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보신 경험으로서 이번 일이 좀 일반적인 상황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또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이 결정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윤석열 피고인을 간신히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야합을 해가지고 석방한 겁니다. 검찰의 역사상,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오류를 보면 불명예스러운 결정으로 남을 겁니다. 내란 수계는 풀어주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구속되는 게 과연 법치주의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을 내렸던 주기용 부장판사가 만들었던 실물의 책에도 구속기간은 시간이 날로 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제정됐습니다. 71년 동안 전부 다 날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바꾼 겁니다. 그러면은 법률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으면은 위헌 법률 심사 재청을 해야죠. 왜 자기가 현재 판사 역할까지 합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일반 시민이 너무 제가 억울해요. 날로 하지 말고 시간을 계산해요. 했어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해줬겠는가? 독단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강력한 보수 법적 카르텔에 의한 오염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당치 않고 검찰도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헌이 아닙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나와서 2015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형사소송을 개정하면서 두 개는 지워졌어요. 즉시 항고할 수 없도록. 그러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것을 지우자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민정수석인 김주현 당시 법무차관이 지우면 안 된다. 왜?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 구속 취소는 서로 내용이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위헌이 아니요. 그리고 즉시 항고에 대해서 두 번 위헌 즉시 항고 했어요. 검찰이. 그래서 하나는 법에서 인정까지 됐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항고도 하지 않는다. 국민을 우롱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단 지금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민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밝혔던 내용의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법원의 판단도 굉장히 앞뒤가 많지 않다,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71년간이라고 하셨지만 70여 년 동안 이 적용해왔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날을 기준으로 한 것, 그러니까 시간 기준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70여 년 동안 유지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형사사무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거를 뭐 상급심에서 좀 판단해주길 바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뭐 의견도 있고요. 아니고 이것을 새롭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전까지 뭐 고려하지 않은 선택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일단 굉장히 혼란해진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현재 구속된 많은 사람들이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석방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어젠가 업무 처리 지침을 냈지 않습니까? 다 날로 해. 시간으로 한 게. 누구만? 윤석열만 예외적으로 날로 시간을 하고 나머지 다 날로 한다는 업무 처리 지침을 줬어요. 매우 불공정한 것이죠. 그리고 법원의 판사도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법규와 관례에 어긋나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에서 과연 이 판사의 결정이 온당한지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윤석열을 내주겠다는 일념하에 다 포기한 것이죠. 자, 이게 실제로 검찰 안에서도 좀 혼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내부의 반발 혹은 뭐 거기에 대한 뭐 질의 혹은 뭐 이런 이견들이 좀 표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선 검사들의 혼란의 대검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종전같이 날짜로 계산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잠깐 이야기를 밝혔습니다만 그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된 것들은 그럼 이제 본안 소송에서 다투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데 그럼 이것은 또 어떤 점이 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이죠. 본안에서는 그야말로 유죄냐 무죄냐를 다툰 겁니다. 지금 구속기간을 넘겼냐 마냐는 형식 본안 이전의 문제죠. 절차적인 문제죠. 그래서 본안에서 다툴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본안에서 다툰다 할지라도 이미 지기현 부장판사는 어떤 생각을 굳히고 있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이미 굳어진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그 이야기에서 뭘 하겠다는 거. 이거 국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판사한테 물어봐야죠. 맞은지 틀린지. 자,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내란 재판의 공소 기각 또 탄핵 심판 각하 요구까지 여당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이게 지금 뭐 본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이 취소가 되니까 여권 또 뭐 보수 진영 쪽에서는 굉장히 이 의미를 크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제 탄핵 심판마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번 결정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탄핵도 기각되는 거 아닌가, 또 내란죄도 무죄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힘 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속 취소는 수사권이 있냐 없냐, 공수처에, 또는 그 기간을 날로 한 것보다 시간으로 하는 게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적정하다는 그러한 기준에서 유무죄 판단과 상관없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유무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법률가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헌재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죠.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전혀 무관하다. 첫째. 두 번째, 공수처 수사권을 가지고 유무를 가지고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만드는 윤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채택한 바가 없다. 또한 윤이 구속된 이후에 만들어진 증거 우리 하나도 채택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금 구속 취소 관련된 이 심판과 탄핵 심판은 전혀 연관이 없는 별개의 데다 것이다. 네, 별개의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탄핵 심판 중에 이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뭐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거로 삼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야권은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또 탄핵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반대로 주장하면서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 계속 혼란이 이어지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참 불안할 겁니다. 공수처는 총장을 수사해야 될 상황이고 총장은 공수처장을 수사해야 될 상황인데 먼저 검찰에서 공수처를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을 공수처가 만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겨서 일부 누락했다는 건데 누락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그 공수처에서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죄가 되냐 문제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시민단체에서 검찰총장을 고발했던 사건, 또 우리가 어제 민주당이 고발했던 사건은 죄가 됩니다. 지금 즉시 항고를 해야 될 내용인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김성훈에 대한 영장 청구를 3번에 걸쳐서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반려 사유로 보면은 기각을 위한 이유를 찾은 거야.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궤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건 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총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성훈에 대한 영장 기각 3번, 또 하나 대검 과학수사부의 부장과 과장이 방첩사 대령 연락하고 했던 부분, 김용현에 대한 약속 대련 출석,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내란의 공범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시항고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보통항고까지 포기했다. 이걸 봤을 때는 검찰총장은 내란에 깊이 관여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당 처벌받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앞서 검찰이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이 수사기관 고발전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게 수사기관끼리 서로를 수사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근데 가능을 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게 끝까지 가기 전에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지 국민들 보기에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게 법적 절차도 잘 알기 힘들고요. 이 수사가 또 정확하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일반 시민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에서는 사건을 이제 배당했다는 거죠. 담당 검사에게. 그럼 공수처도 똑같이 검찰을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은 이 모든 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또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켜볼 문제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지금 이제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떤 전국의 혼란이 일단락되느냐 아니냐 또 이제 이 관계가
이 관계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지금 있는 이 수사기관들 간의 어떤 고소고발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정리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또 예고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여전히 사회에 많은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번 주 금요일 14일에 아마도 선고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게 선고를 하기 전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을 언제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내야 되는데 그 발표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로 미뤄지지 않을까 혹은 그 뒤로도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것이 선고가 언제 될까가 좀 제일 궁금한데 의원님 보시기엔 이게 선고가 궁금하시죠?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저희들이 또 선고 기일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1일이 아니라 1초와 여삼초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주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통상 선고되기 이틀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당초에는 3월 11일을 예상했다가 그 지났고 3월 14일을 예상하면 오늘 정도는 오후 정도는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14일도 미뤄지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뭐 또 이렇게 저는 생각도 해봐요. 너무나 이게 이 찬반이 국민들이 극명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연락할 수도 있지 않냐. 저는 또 그런 희망을 해보는데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근데 조금 이제 예상보다 늦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공통의 좀 예상인 것 같은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매일 모여서 하는 이야기 그건데 왜 늦어지냐, 언제 하느냐를 초미의 관심사인데 굉장히 추정하기가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 내일은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저 왔던 사건들을 정리하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만이 왜 윤석열 탄핵만 빨리 하냐. 이 졸속 탄핵 심리 아니냐라는 그 말도 안 된 공격 이런 거에 빈면을 주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선고가 이제 임박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전까지는 이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훨씬 많았던 것 같고 더구나 이제 아마도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면 미묘한 여론의 변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된 이후에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자체가 조금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이게 결과가 좀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완장일치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또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용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피고인이 헌재 와서 수없는 궤변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다 믿어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미니멈 인정한 게 뭐죠? 야당이 독주하니까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무장한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 봉쇄하고 중앙선관위 압수하겠다 이거죠. 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면을 안 시키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죠? 야당 말 안 들으면 앞으로 대통령들이 무장한 군인 헬기 태우고 총 들고 군인 경찰 동원해서 국회 막고 선관위를 막아도 괜찮은 세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국가죠? 네 글자로 독재 국가입니다. 이걸 인정이 되겠습니까?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 안 하면 이런 사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될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망하는 거죠. 독재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보수 세력들이 헌재에 검은 야수를 비친다 할지라도 헌재 재판관들이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인용할 것이다는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지금 선고기일이 늦춰진 이유 중에 이거 만장일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만장일치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좀 더 의견 조율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용이 된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셨을 때 그 내용적으로는 만장일치로 인용이 저는 될까요? 만장일치로 봅니다. 어떤 재판관이 30년 이상 법관한 사람들이 그런 사유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겠습니까? 일단 그 이제
영분남 의원께서는 그 탄핵에 대한 인용 그리고 만장일치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하게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과 또 체포, 구속 과정에서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상황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헌재가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를 선고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에 과연 승복을 할지 또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인데요. 지난 1월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우리 사회에 소요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딱 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혼란들이 좀 싹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까 봐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안 상태가 지속될 겁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 윤석열 피고인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 승복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오히려 무슨 메시지를 던졌죠? 자기를 지지했던 극우 세력들을 격려하고 극우 세력들을 부추기는 메시지 계속 날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 불안 상태를 계속 갈 것이고 이게 우리 사회에 큰 불안 요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 이게 이제 불안이 일소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예전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전 대통령 사례처럼 뭔가 이제 뭐 탄핵 심판 선고가 돼도 이게 일소에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선이 또 이제 60일 안에 만약에 이제 그 인용이 된다고 하면 60일 안에 또 대선을 그렇죠. 또 치러야 되거든요. 예, 예.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이 대선을 치러야지 굉장히 위험하게 대선을 치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서 혼란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 아무리 혼란도 대선을 치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서서 교체가 되든 승계가 되든 혼란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극우 세력의 위치를 줄여야 되죠. 건강한 중도 보수 세력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사회, 많은 중도 보수 세력들이 그래 나는 이 나라에 이 사회에서 법치 질서가 유지되고 헌정 질서가 유지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많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우리가 잡게 되면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도 보수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탄핵이 기각됐다. 그리고 보수가 윤석열이 정권을 다시 재창출했다. 그러면 우리는 독재국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혼란이 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계속 자유를 찾아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생각하기도 힘든 싫은 상황이 번지겠죠. 일단 극단적인 정치 세력을 좀 배제하고 건강한 세력,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큰 이 정치의 판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관저에 복귀해서 여권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관저 정치가 시작됐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대비해서 사실상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해 오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조기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나와서 관저에 있으면서 누구는 만나주고 예를 들면 누구는 안 만나주고 뭐 특정한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선 주자들만 만나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선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 또 그런 분석들도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 상황에서 이게 지금 반가운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옥중 정치라도 이제 관저 정치로 바꿔졌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현재 윤석열 피고인은 엄청 메가톤급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피고인의 눈치를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엊그저께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뭐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됨으로써 국민의힘이 완벽하게 볼모가 됐다. 이제 윤의 볼모가 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볼모라는 표현이 좀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과연 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 국민의힘의 각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이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또 어떤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대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내 경선에서 또 본선에서 각각 주는 영향이 다를 텐데요. 그 부분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많이들 해주고 계시네요. 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26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 대표의 선고 시기가 이제 묘하게 비슷한 시기에 뭐 아주 같지는 않지만 이제 겹치게 됐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2심 재판부가 다시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지난 1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심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는 어떻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상하고 또 기대하시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위헌법률 심사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해서 했는데 또 하냐 이런데 현재 재판관들의 구성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위헌법률 심청을 기각했던 재판관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졌고 법의 이념과 사상도 시대에 따라 바꿔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위헌법률 심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느냐. 당연히 저희들은 무죄를 확신하고 무죄가 나오라고 보고 있고 거기 중에 하나 저희들이 좀 희망적인 것은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한다는 것은 공소 사실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판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기대를 해보고 있고 세 번째는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탄핵과 연동되어지는가. 별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선고 기일이 전에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선고가 될 것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국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분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단식에 삭발해 경복궁 앞에서 철야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여야가 사생결단 힘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한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장외 투쟁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얘기는 조금 뒤하고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이거는 뭐 좌포를 잘못 찍었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우선 피해를 입으신 네. 포천 지역의 주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네. 이유 여하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유를 따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공군의 잘못이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네. 비행기가 훈련하거나 공제 또 전시에 네. 목표물을 타격을 할 때 좌표를 입력할 게 아니겠습니까? 네. 입력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입력을 하고요. 네. 출격할 때 확인을 하고 또 폭탄을 투하할 때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번의 과정에 체크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오류한 거예요. 잘못 입력한 거예요. 네. 정확한 목표 지점을 넣어야 되는데 아니 잘못 입력은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에 여기 다른 데 아니야? 뭐 민간 동네 아니야? 이런 게 안 보이나요? 전투기에서? 이제 그거는 워낙 전투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좌표가 입력하면 입력하는 데에서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폭탄이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거, 네. 이 기초적인 걸 실수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훈련 중이지만 훈련이 끝나고 나면 국회가 열려서
왜 어떤 원인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네. 또 앞으로 그러면 대응책은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를 좀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에 네. 보니까 이러한 체크 앤 밸런스 네. 지금 조종사가 입력하면 그거로 끝나버렸잖아요. 그 누군가는 또 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결여가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발 방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20기갑 여단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던데 산길에서 실족사인가요? 이게 뭐 사고사인가요? 뭐가 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이제 군이 워낙 네. 그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훈련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를 네. 안 나도록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교육을 해서 안 하는 게 제일 1번인데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사고가 나면 가장 소중한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구하는 거에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김일병 사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1월 25일 군단의 대침투 훈련 중에 벌어진 사건인데 진돗개 훈련 뭐 그런 건가 그렇습니다. 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선임병의 짐까지 메고 이제 훈련 장소로 도보로 이동하는 거지. 이제 산을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네. 올라가다가 이게 실족사를 했는지 뭐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평이에요. 평이한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병사 한 사람이. 그래서 계속 수색을 해보니까 이제 좀 광범위하게 조금 넓혔겠죠. 어디 신음소리 가서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실족이 돼가지고 다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지요. 평평한 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그 지역이 그렇게 뭐 급경사가 있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쳐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를 한 4시간 정도 뒤에 후송을 해가지고 얼굴에는 큰 상처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내적으로 출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긴급하게 후송을 하고 조치가 네. 이루어졌으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지요. 물론 마지막에 이렇게 후송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사망한 이후였습니다. 또 사망한 이후에도 혹시 군이 이것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돼서 경찰에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성범죄 같은 게 경찰에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수사를 정확하게 하도록 했고 또 감찰까지 다 해서 지금 현재 이 원인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재발 방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순직한 병사에 대한 예우 문제나 또 명예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워서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책을 하고 또 이분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식 군에 보내놨는데 죽어서 돌아오는 거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났었을 때에 거의 모든 게 사전에 안전 조치만 제대로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김일병 사건도 별스럽지 않은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안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이후열을 막론하고 빨리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후속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그리고 한남동 관저 복귀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당의 분위기는 차분하게 기다려야지요. 네. 지금 헌재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위헌에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이건 헌재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헌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헌재 시간에 맞게 저는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 취소 이튿날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저로 찾아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미안하고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무래도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네. 그동안 많은 의견들도 냈었고 또
곽종군 사령관이나 또 홍장원 메모지 같은 것들이 네. 다 오염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오염이 된 정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 여러 가지 당에서 역할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관저 정치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네. 지금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 그 자체가 지도부를 만나는 거리요. 지도부도 안 만나나요? 그러면 찾아왔는데 그 대통령이 네. 52일 동안 정말 불법 체포가 돼서 네. 감옥에 있다가 법원 판단에 의해서 나오셨잖아요. 네. 그럼 지도부가 한 명도 안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고생하셨으니까 가서 인사하고 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을 사항도 있으실 테니까 당이 또 어떻게 지금 왔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건데 그걸 관저 정치를 한다.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는 정치 공세라고 하는 프레임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사실 숨만 쉬어도 정치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례적이고 만나는 것까지도 이거를 관저 정치로 프레임을 잡는 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네. 직무가 배제돼 있잖아요.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치에 관여하는 것처럼 이걸 정치 공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쯤 선고를 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내일 목요일 최재감사원장이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선고를 잡은 거 보면은 이번 주는 안 하고 일단 최소한 다음 주로는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우선 헌법재판소의 네. 영역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의 심판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원칙이 좀 흔들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억측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억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것부터 선고를 하는 거는 감사원장이랑 중앙지검장 탄핵은 기각을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거는 인용을 해서 약간 뭐 양쪽의 반발 이런 거를 좀 전혀 무마하는 사안이 틀린 거죠. 전혀 다르다. 예, 그리고 예. 감사원장이나 뭐 검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했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관련이 없습니다. 사안이 틀립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만약에 그런 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것을 공학적으로 한다? 그러면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재는 정치하는 데가 아닙니다.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공학적으로 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이 헌재가 재판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그걸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이게 근데 뭐 어차피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인용이 되면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인용이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예. 그러니까 가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무래도 여당인데 네. 인용을 되기 바라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 수뇌부 관저 방문한 거에 대해서 내란 세력이랑 한 몸임을 자인한 거다 뭐 이러면서 릴레이 시위 관련해서는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 사건인가요? 12개 사건에 네. 지금 5개 재판인가 받고 있는데 그거 네. 옹호하는 세력은 범죄자 옹호 집단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네. 내란인지 아닌지 그럼 내란이라면서 왜 헌재에 국회 소추했다가 그 내란죄를 왜 뺍니까?
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민주당은 정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또 그렇게 공격을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다음 주 수요일 내려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판결이 1심에서 다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이 재판부가 봤었던 그 시각이 상당히 근거와 그리고 얼마나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입니까? 네. 저는 그 1심 재판부가 내려졌었던 게 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재판부에서 전 내린 거를 지금 2심으로 갔는데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봅니다. 공직선거법 당선 무효용 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네. 633의 원칙이었잖아요. 2년을 끌었던 겁니다. 다른 의원 같았으면 그걸 끌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지. 633 말씀해 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거법은 그 말씀하신 633이 대법원에서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끝내라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적용을 해서 3월 26일이 항소심 선고니까는 6월 26일까지는 대법원도 확정 판결을 해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네.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의 이런 혼란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33의 원칙이라고 네. 있지만 그거는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네. 그 기간 내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보다 지금 2년을 끌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심이나 3심 같은 경우는 네. 그 1심에서 끌었었던 그 부분들이 가능하면 더 전 땡겨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5월에라도 대법원이 할 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이 네. 1심에서 걸러졌고 또 2심에서 걸러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3심에서는 사실 법리적인 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재판을 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의 혼란을 네. 조기에 끝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저는 빨리 뭐 3개월의 원칙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빨리 끝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령 조기 대선이 열려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6월 26일 전에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당선 무효용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가? 그게 이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불소추 특권. 그렇습니다. 네. 2010년도 네. 2월 달 이 법제처에서 헌법 주석서를 낸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 외환죄 이외에는 소추가 금지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기소되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는데 네.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 재판받는 거 다 중지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네. 이 주석서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국가기관 법제처의 주석서예요. 여기에는 기소된 거는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을 내려놔야 돼요. 법제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석을 그렇습니다. 해놓은 게 이게 있나요? 해석, 그런 의미의 해석이에요. 이게 그게 언제라고요? 2010년도 2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면은 아마 이석연 법제처장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다 쓰니 뭐니 뭐 논란이랑 말이 많으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마 법제처에서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스 같은 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네. 현직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 내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관련 없이 헌법 84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석서를 내놓은 거죠. 아무튼 법제처 해석은 대통령이 되면은 새로 기소를 당하진 못하더라도 기존에 기소를 당해서 기소된 거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소초한다라고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 계속 가면은 대법원이 어쨌든 결론을 내려줘야 판결을 내게 되는데 되면은 대법원이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할 수 그거를 있는데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계속 재판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이 주석서의 취지입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대법원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어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법원 판결로 그 직을 박탈하는 거를 대법원이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국민이 뽑았다 하더라도 네. 국민이 선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네. 이게 재판이 계속 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뭐 그리고 어떻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그 대통령만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평등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 대통령만 예외하면 되겠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고 상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에도 네.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모든 게 중지된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믿고 지금 현재 어찌하든 간에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서 대선 국면으로 가서 당선되기를 원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네. 법제처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 불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는 의미로 이게 2010년도에 주석서가 발간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양쪽 주장이 너무 다르니까 이것도 헌재 권한쟁의 심판 한번 가져가 봐서 이런 경우에 법원이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헌재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헌재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헌법 위반 사항이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관 간 권한이 이걸 행사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 기관이 아니라 이거는 헌법에 있어서의 불소추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재임 중에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 되기 이전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이 재판이 계속 돼야 되는 거냐 안 돼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주석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재판 계속 진행된다. 대통령 당선 유무와 상관없이 기존 재판 계속해서 판단을 당선이 내려줘야 되더라도 된다. 당선이 돼 있더라도 대통령의 신분이었어도 대통령 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범죄 행위의 재판에 대해서는 요게 이 기소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여기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